전쟁이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추경 편성하고요. 네. 추경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원상복구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IMF는 부채 가지고 지적을 할 겁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이시자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시죠.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최근 세계의 정세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란과 뭐 미국의 어떤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그게 이제 재테크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지금 뭐 계속 뭔가 끝나지 않는 전쟁처럼 뭐 느껴지는 경우도 네. 좀 봤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종전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지금 뭐 이 전쟁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네. 자본시장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은 이미 끝났다. 네.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거다. 그러니까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상당히 고조된 상태인 거죠. 네. 다만 이제 전쟁의 뭐 경과를 좀 지켜보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4월 안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은 것이고 중간선거 전략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말씀 많이 나누겠지만 중간선거 전략상 어쨌든 이 종전을 하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또 미뤄지거나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더 지속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의회 비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역사를 고려했을 때 의회 비준을 통과하지 않았어도 행정부가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역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종료된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의 경우에는 마두로 사태랑 많이 다른 것이 하메네이 사태는 그냥 정치적 리더십을 해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리더십을 해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란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네. 좀 너무 심각한 표현이지만 사라질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정도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 중에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9.11 테러 같은 거 자폭 테러 하잖아요. 네. 자폭 테러 할 때 내가 죽는 것을 알고도 자기 스스로를 죽여가면서 테러를 하잖아요. 네. 이게 교리 자체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강경하게 전쟁을 지속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 시계는 어쨌든 전쟁보다는 종전을 향해 가고는 있다. 네. 다만 마지막 종전을 앞에다 두고 이거는 역사 이래 모든 전쟁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휴전선을 긋는 그 지점에 마지막 땅 따먹기를 해요. 네. 그 휴전선이 긋기 직전 한 일주일 사이에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군사들이. 네. 그만큼 마지막 종전 협상에서 자기의 유리한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굉장히 강렬한 이런 싸움이 좀 지속되고 상대방 선적을 납포한다든가 이런 행위까지 하면서 그런 마지막 땅 따먹기의 어떤 여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게 만약에 종전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마치 우리나라의 휴전처럼 무기한 휴전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란과 합치된 뭔가 종전 협상안이 나오지 않는 한 통일안이라고 그랬죠. 통일된 협상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평행선을 가는 장기화되는 그러니까 휴전 상태로 계속 장기화되는 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아니면 뭔가의 소기의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되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겠지만 어쨌든 그냥 무기한 연장되는 휴전이나 아니면 종전이나 그러니까 시계는 종전 또는 휴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점차 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종전 전에 아니면 휴전 전에 이제 고지전을 막 펼치고 있는 거지 이게 전쟁이 뭐 확전이 되거나 다시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뭐 제대로 뭐 전멸전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자산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리스크는 이제 좀 해소된 무강세. 그럼 예를 오히려- 들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4년 2개월. 오래됐죠. 네. 4년 2개월. 네. 22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되고 네. 다만 자본시장에서 국제 유가
물가나 주식시장이나 국채금리나 이런 영역에서 전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러우 전쟁을 고려하지 않아요. 네. 마치 이런 일이 전개되는 평행선의 형태로 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종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러우 전쟁을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그 우크라이나 뭐 곡창지대에서 이제 밀이 안 나온다 뭐 네. 이러면서 갑자기 뭐 시장이 막 요동치고 했는데 네. 결국에 그게 뭐 제가 알기로 뭐 브라질이었나 뭐 다른 데서도 막 수입하고 하면서 어쨌든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네네.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뭐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뭐 물가가 네. 올라간다든지 뭐 다른 그렇죠. 것들. 예. 지금도 보면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러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는데 네네. 이 뭐 종전이 됐든 뭐 휴전이 됐든 어쨌든 끝났다 치고 해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해협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서로 간에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풀어야 종전 협상한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계속 뭐 이스라엘이 헤스볼라를 공격하거나 그런 일이 계속 있는데 그게 휴전 조건에 해당되느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면 통행료 기꺼이 내고 안전하게 통과하고 싶다 하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요. 안보적인 논리 관점에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놓여져 있는 오갈 데가 없는 26척의 한국 선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MM 선박도 있고 STX도 있고 있습니다. 26척에 지금 머물고 있는 승선원이 한국인 승선원만 헤아려도 180명 정도 됩니다. 170몇 명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 배 안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영해권을 지키기 위해서 출항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완전히 지치거든요. 근데 전쟁 상황에 미사일 떨어지고 불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절차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채널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계가 계속 이제 분절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모양새로 가는 거죠. 이런 네. 이벤트들을 보면은 네. 점차. 제가 이번에 우리 같이 머니 트렌드 책도 냈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 전망서 냈는데 핵심으로 던졌던 큰 대주제가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 좀 이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면 200여 개 나라가 서로 퍼즐을 들고 같이 우리 짜맞춥시다. 이런 그림의 모양새가 세계화인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죠? 근데 그 세계화가 끝나고 200여 개의 나라가 그림처럼 퍼즐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합치되는 게 아니라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 분절화, 지경학적 사유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 뭔가 글로벌라이즈 해보자. 우리 협업해보자. 이런 지경학적 분절화가 거대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포스트 워입니다. 전쟁. 전쟁 이후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까? 전쟁이 끝나도 오늘 당장 끝나길 바랍니다. 부디. 근데 오늘 당장 끝나도 중동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변화. 우린 그런 변화를 구조적 변화라고 하죠. 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그럼 구조적 변화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비대칭 전쟁이고요. 또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칭 전쟁의 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사일 하나가 400만 달러야. 근데 드론 AI 드론이 2만 달러입니다. 근데 둘이 부딪혔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비대칭 전쟁인데 이 밖에 다른 비대칭 전쟁은 뭐냐면 이렇게 미사일 퍼붓고 해군으로 압박하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테러의 형태로 전쟁을 지속. 그러니까 테러까지도 전쟁의 일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비대칭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경학적으로 분절화를 만들고 그런 여정에서 당연히 이 산업의 지형도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뭐 세계화라는 건 어찌 보면 조금 효율화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걸 하자.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비용이 뭐 내려가고 효율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분절화가 되면은 각자 자기들이 자기 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비용도 올라가고 뭐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역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GDP 대비 교육액의 비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의 구간이에요.
엄청나게 교역을 통해서 세계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던 구간. 근데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게 슬로워됩니다. 이걸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네. 러우 전쟁 이후로는 아예 급감하기 시작해요. 중동 전쟁 이후에도. 이런 게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인데 예를 들면 그럴 때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게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자국 우선주의, 국산화,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종류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니까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더 저렴해서잖아요. 저렴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만들자라는 행보는 뭡니까? 안보보다 비용이 덜 중요해. 안보를 위해서, 요소 네.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행보가 고비용 시대로 안착하게 만드는 것인데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팽배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세계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또 교역량은 좀 감소하고 또 자국 중심으로 내재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산업지형의 변화는 국방비 지출입니다. 네. 이 보세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죠. 네. 이 구간이 세계화의 시대예요. 세계화, 국제질서 지키자, WTO 혹은 뭐 UN 국제법을 지키자. 네. 이럴 때 전비를 왜 많이 확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요. 보세요. 러우 전쟁 이후에 22년부터 25년 동안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하죠.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죠. 네. 국방비 지출을 늘려놔.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 속에 나타나는 가장 구조적인 변화인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재화하고 국산화하고 그리고 이게 전환인데 우리나라도 중동 전쟁 이후에 중동 원유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이게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됩니다. 산업부에서 당연한 거죠. 어떤 특정 국가의 요소,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그쪽 국가에서 공급에 차질이 있다거나 그걸 에너지의 무기화처럼 공급을 차단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걸 에너지를 분산적으로 수급받자. 근데 기존의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다른 나라 원유를 더 많이 받아들인다면 더 고비용을 채택하는 일이고 네. 그리고 원유 정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석유 공부를 많이 하죠. 저도 이번에 석유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중진류, 중동산 원유는 중진류잖아. 그러니까 중진류를 정제하는 설비인 거예요. 근데 미국산 원유를 가져다 쓴다. 더 많이 늘린다. 수입을 늘린다. 그러면 경진류 정제 설비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비용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비용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시설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네. 뭐 어떤 교역이 신규로 또 열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또 재테크에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 네.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경영 전략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시도도 많이 있고요. 재테크 관점도 많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치닫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복구해야 돼. 전쟁 참전국.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무기 다 썼잖아요. 미사일 다 썼단 말이죠. 네. 그러면 무기도 다시 채워놔야 돼. 이게 다 뭡니까? 국방비 지출이에요. 그리고 예산 지출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었던 나라도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추경 편성하고요. 네. 추경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원상복구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IMF는 부채 가지고 지적을 할 겁니다. 네. 세계 경제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국면에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투입이 늘어나고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일어나니까 유동성 장세는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금리 인하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금리 인하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금리 조정은 오히려 경직적으로 지금까지는 언제 인하할까를 고려하면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네. 이제는 언제라도 물가가 이렇게 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몰라. 금리 인상 시점을 고려한 동결이 단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지만 다만 재정이 많이 투입되면서 부채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고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우려가 있고 재정에 중독되는 그런 문제들도 물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은 그게 유동성 공급 효과로 작용하니까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중동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건 이제 원유고 그러면 이제 원유 기반의 사회를 좀 약간 좀 탈피하자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좀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원전이 뭐 더 강해진다든지. 정책 당국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왜냐하면 여러분 러우 전쟁의 충격은 가장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요? 주로. 뭐 동유럽 뭐 이런. 그렇죠. 쪽이죠. 러시아에 의존했던 나라.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충격이 집중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로 보통 꼽고 있나요? 국제기구들이 똑같이 한국을 꼽고 네.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잠깐 정리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도가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유국이잖아요. 부족한 원유를 수입에 의존할 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도가 낮으니까 충격이 더 크고요. 1번. 2번은요.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 자체가 석유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은 중국이 더 많을지 몰라도 GDP 대비 석유 사용량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가 높아요. 제조업 중심 국가고 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1등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잃었지만 이럴 때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다. 전쟁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불안한 평화예요. 불안한 평화. 그러니까 영어로는 fragile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는데 fragile peace라는 표현을까지 쓰는데 그만큼 불안한 평화가 전개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깨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러우 전쟁 때 역시 가장 충격적인 피해를 받은 나라들이 유러피안 국가들이에요. 이 유러피안 국가들 중에 슬로바키아라든가 폴란드, 핀란드, 러시아 인접 국가들은 거의 100%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했었어요. 근데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된다. 얼마나 추울까요? 핀란드의 3분의 2 정도인가요? 여기가 북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헬싱키 수도가 밑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EU가요. 그때 내놓았던 정책이 리파워 EU라는 정책입니다. 파워, 에너지를 리스트럭처링 하자. 네. EU의 에너지를 바꾸자 하는 제도적 개편을 추진했는데 자료 보시면 러시아 가스 수입액이 이렇게 152억 입방미터였어요. 그럼 이걸 제로화하자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제로화하냐?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고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서 그리고 일부는 러시아 에너지가 아닌 다른 나라로 대체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EU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했었는데 22년에 오일, 가스, 석탄 다 줄였죠. 다 줄였네요. 이게 에너지 구조 전환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더 의존도를 늘리자.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보강하자. 그래서 석유화학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자. 이것도 일부 정책 방향이지만 그게 에너지 믹스 전환이에요. 그 밖에도 두 번째는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자. 왜 러시아산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이런 게 에너지 구조 변화인데 역시 우리나라도 에너지 믹스의 변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 투자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자. 가뜩이나 데이터 센터 건설 많이 해야 되니까 전력 손실 많으니까 전력 공급 더 계획해야 되는데 이참에 에너지 믹스를 석유 의존도를 좀 낮추고 나머지 에너지 공급원을 갖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웃고 있다. 이런 중동 전쟁이 경과되면서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 물론 더 이코노미스트의 의미가 다소 반미적인 감정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시진핑 주석이 웃고 있어요.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거기 문장이 뭐냐면 적국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표지예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은 뭐를 꾀하느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다 제패했어요. 풍력, 태양광, 태양력 다 제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자. 열풍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역시 수입 다변화를 꾀하자. 이런 게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인 변화인 겁니다. 러우 전쟁의 경과로 EU가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었던 것처럼 세계 각국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원천을 바꾸는 거는 중국한테 유리한 거고 그리고 네. 원유 수입을 다변화하는 거는 약간 미국도 어쨌든 원유 수출 국가니까 미국한테는 좀 유리한 거고 뭐 이런 구조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미국산 원유를 뭐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중동산 원유가 7-80% 되지만 나머지 중에 가장 큰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세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수입했던 미국산 원유가 0.28%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16.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한 적이 있어요. 4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참에 미국산 원유 사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2025년부터 벌여왔던 관세 전쟁과 지금의 실제 전쟁이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관세 전쟁하면서 결과적으로 명분을 삼았던 게 뭐냐면 물론 불법 판결이 됐지만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삼았던 게 무역 적자입니다. 한국 왜 우리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주느냐. 네. 미국산 뭐를 수입 많이 해가. 영국 너네는 우리 보잉기 좀 사가. 우리 미국 거 사가면 무역 균형을 이룰 수 있잖아. 그럼 관세 안 올릴게. 이게 명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명분을 맞추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방법이 뭘까요?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 수입해달라는 요구가 지금까지 관철되는데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통화 패권과도 연결이 됩니다.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이란도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공략했던 것도 에너지에 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갖고 통화 패권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중장기적인 미중 패권 전쟁의 결에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나라도. 네. 많은 나라들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관점에서의 의지도 에너지를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 구조 전환인데 네. 미국의 요구하고도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이 산업 육성 정책이 AI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4년 전부터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으로 바뀌었고 에너지 최대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개발 사업 더 많이 착수해서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그 지정학적으로 좀 점유하면서 오일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리고 가스 많이 팔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미국 측의 요구와 한국 측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산 원유 수입이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가끔 미국산은 경질유니까 바로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16.7%가 미국산 이미 하고 원유고요.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 계획이 된다는 거죠. 경질유, 미국산 원유에 특화된 정제 설비를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거. 네. 그죠? 한국석유공사나 각 정유사들의 행보가 그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산 원유나 그 밖에 다른 나라 원유를 분산되어 수입하자. 이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의사결정이라고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없는 건 아니고 지금 16%짜리의 저 비중이 좀 뭐 20% 30% 뭐 늘어난다면 그 관련된 시설 인프라 설치하는 쪽에서는 호재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오늘 당장 종식돼도 재건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우리 대표님이 워낙 또 그쪽 출신이잖아요. 삼성물산 출신이잖아요. 저도 이쪽 산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전쟁 복구나 아니면 뭐 신규 인프라 건설에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트랙 레코드를 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완기를 지킨다. 건설 완기를 지키고 단축된 시공을 마무리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단위의 정제 시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를 짧게 줄여나가는 것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동 전쟁이 종식이 되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석유 에너지 시설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실적 그 레코드 기준이 뭐냐면 공기를 지키는 거예요. 공기를 짧게 줄이는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런 면에서 잘해왔다. 잘했죠. 이 부분은 정평이나 심지어는 이건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단가를 너무 마이너스 단가로 입찰까지 받아가면서 적자를 보면서라도 해요. 우리는. 적자 입찰을 해왔어요. 네. 근데 그것은 좀 암울한 흑역사지만 네. 그렇게 해서라도 레코드를 쌓았는데 레코드를 쌓았는데 그게 공기를 지키고 성실시공해왔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그런 기준에서 우리나라에게도 상당 부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에너지 시설이 너무 많이 파괴됐습니다. 네. 보통 발주하고 수주하고 계약하는데 6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 공사 들어가서 완공하는데 3년 걸립니다. 그리고 완공됐을 때 바로 에너지를 뽑아내느냐 시범 운용이 6개월 걸려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4년이에요. 근데 복구 작업하는데 철거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단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에너지 시설이 너무 많이 파괴됐고 인프라가 너무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단일 기업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주어질 거라고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게도 다른 나라에게도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지경학적으로 이게 갈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도 내립니다. 물론 중국을 택한다거나 미국을 택한다거나 그 진영도 따지는 것이 있겠지만 진영을 따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레코드를 많이 쌓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